현수가 이제 우리 어린애처럼 웃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재밌게만 살자.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남자가 건넨 이 말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홀로 새벽 공기를 가르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구원이었습니다.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홀로 빈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10년째 혼자라는 것을요. 그런 저에게 국민학교 동창회는 느닷없는 봄바람이었고, 제만이는 그 바람을 타고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날아오는 안부 문자, 제 푸념을 끝까지 들어주던 조용한 옆모습, 이혼 후 10년 무거운 가게 셔터를 올리며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새 재킷을 사고 파마를 하고 꽁꽁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까지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약속들 뒤에 재만이가 핸드폰 화면을 제 앞으로 슬쩍 밀어놓던 그 순간, 다정한 말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걸, 외로움이 사람의 눈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저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향했던 곳은 과연 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이었을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과연 제 선택이 옳았는지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홀로 남겨진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오현숙입니다. 올해로 혼자가 된 지 딱 10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죠. 예식장에선 내내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지만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군요. 현관불을 켜는데 집안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늘 혼자라 익숙했던 정적이 그날따라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식탁과 주인 없는 거실. 아, 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62. 남들은 한창이라지만 제게는 그 숫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같았습니다. 자식들 다 짝지어 보내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숙제를 끝낸 기분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혼 후 10년간 동네 작은 옷가게를 꾸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죠. 바쁘게 살 땐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2년 전 무릎이 안 좋아 가게를 접고 나니 단조로운 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살기 바빠 늘 통화 끝엔 엄마 잘 지낸다며 서둘러 끊곤 합니다. 다리가 더 굳기 전에 동네 공원을 돌며 평온하게 지내왔지만 그의 봄은 유독 쓸쓸했습니다. 벚꽃은 왜 혼자 있는 날 더 흐드러지게 피는 걸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꽃잎을 보며 저는 올 데도 없는 핸드폰만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아이 결혼식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국민학교 동창회 단톡방에 초대됐습니다. 요즘은 다들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옛 친구들을 찾는 모양입디다. 모르는 번호들, 생소한 이름들. 그런데 방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현 초등학교 6학년 2반 동창 모임. 손가락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50년도 더 된 이름들이
화면 위로 하나둘 올라오더군요. 최영자, 박순희, 이명호, 김재만. 이름을 하나하나 읽는데 그 옛날 얼굴들이 거짓말처럼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떠오르니 왁자지껄한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낡은 교실 냄새,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 도시락을 까먹던 시절까지 까마득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얼마나 변했을까? 어떻게들 살고 있을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처음엔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단톡방에 초대는 됐지만 며칠 동안 읽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만 구경꾼처럼 지켜보기만 했지요. 수십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여나 그 자리에서 저만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앞섰거든요. 어릴 땐 다들 비슷비슷했는데 나이 들고 나면 사람마다 사는 모양이 참 많이도 달라지더군요. 어떤 친구는 강남에 건물이 몇 채라더라. 어떤 친구는 사업이 대박 나서 1년 내내 해외여행만 다닌다더라.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조용히 혼자 사는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잘 산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못 산다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단톡방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아직 살아있었냐?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야. 웃음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오는데 어찌나 반갑던지요. 이름을 읽으면 얼굴이 떠오르고 얼굴이 떠오르면 그 시절 교실 냄새까지 코끝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린 시절 기억이라는 게 수십 년이 지나도 냄새처럼 몸에 배어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불쑥 올라오니 말입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올린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꼭 얼굴 보자. 안 나오면 다음번엔 진짜 왕따야, 알았지? 62에 듣는 왕따 협박이라니요. 그 말이 어찌나 정겹고 귀엽던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이모티콘 하나를 눌렀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말이지요. 드디어 모임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시내 한정식집. 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당일 아침까지도 서너 번은 더 망설였습니다. 제일 먼저 막막했던 건 뭘 입느냐였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온통 편한 옷들 뿐이더군요. 가게 할 때야 대충 두르면 그만이었고 그 뒤로는 공원 산책복이 교복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참을 뒤적이다 결국 꺼낸 건 몇 년 전 둘째 아이 돌잔치 때 입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다행히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이라 다리미질을 정성껏 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진주 귀걸이도 찾아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그럭저럭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싶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발걸음이 또 멈추더군요. 그냥 가지 말까? 괜히 나갔다가 어색해서 밥도 못 먹고 오는 거 아냐?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안 나가면 또 여기 혼자 앉아서 뭐 하겠어. 그 생각에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정식집 문을 여는 순간 왁자지껄한 소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새의 높은 목소리들. 저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냐고 묻겠지만 신기하게도 얼굴 밑바닥엔 그 시절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더군요. 난로 위에 도시락 쌓아두다 밥을 홀랑 태워 먹던 얄미운 짝꿍이며 보리밥 검사하던 선생님이 무서워 고개를 푹 숙이던 것 많은 소녀가 보였습니다. 아득한 세월을 건너 뛰어온 옛 친구들의 얼굴이 반가우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 현수가. 예, 오현숙 아니니? 나야, 나 영자. 영자가 먼저 손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자리에 앉았는데 웬걸요? 흐르는 공기가 금방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골프며 해외여행이며 손주 자랑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분명 50년 전 그 꼬마들인데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여유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어깨는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유럽은 요즘 이 계절이 딱이야.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우리 골프 모임 이번에 제주도 갔거든. 코스가 어찌나 환상적이던지 너희도 한번 배워봐. 끊을 수가 없다니까. 저는 그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국내 여행도 몇 년째 못 갔으면서요. 막상 그 자리에 앉으니 묘하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만 너무 좁은 세상에 갇혀 산 건 아닌지, 남들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건 아닌지,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더 크게 웃고 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사람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 나이가 들었지만 자세가 곱고 차림새가 아주 정갈한 남자였습니다. 앞에 놓인 이름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김재만. 아, 재만이구나. 그 시절 같은 반이었지만 딱히 친하지는 않았던 아이. 말수 적고 조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목소리에 여유가 넘치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만이는 좌중을 휘어잡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내뱉는 게 참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현숙 맞지?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순간 왜 그렇게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여자 오현숙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재만이. 김재만이지? 서로 이름을 확인하고는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려 50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반백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이름 석자가 입안에서 바로 굴러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가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불러주니 가슴 한구석에 작은 파동이 일더군요. 너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조용한 애였잖아. 선생님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고개 끄덕이던 모범생. 어머, 그걸 다 기억해? 얼굴이 그대로네. 분위기가 딱 그때 그대로라 단번에 알아봤어. 사실 50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그대로일 리가 있겠습니까? 빈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만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 유통 쪽으로 작게 사업하고 있어. 건강식품 쪽인데 뭐 그냥저냥 꾸려가는 거지. 잘 돼? 요즘 다들 어렵다던데. 잘 된다고 큰 소리 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굽는다는 소리 할 정도도 아니고. 재만이는 허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저 남 부끄럽지 않게 먹고 살만은 해. 목소리에 허세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테이블 반대편 친구들은 골프며 주식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재만이는 그 소란에 끼지 않고 제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가 슬쩍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현숙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별거 없지 뭐. 평생 하던 가게 접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가게? 무슨 가게 했는데? 조그만 옷가게. 오래 했는데 무릎이 좀 안 좋아져서 관뒀어. 그렇구나. 평생 하던 거 갑자기 손 놓으면 참 허전할 텐데. 괜찮아? 그 질문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은 뭐하고 노느냐고 묻지, 괜찮냐고 마음을 먼저 물어봐 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만 목이 메어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괜찮지 뭐.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중이야. 그래. 나도 요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참 적막하더라고. 사별하고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고요함에는 영 적응이 안 돼.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다는 제만이의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툭 떨구는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더군요. 제만아, 어쩌면 익숙해지는 게 더 슬픈 일일지도 몰라. 제 입에서 나간 말인데도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제만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말이 오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모임이 마무리될 무렵 친구들이 335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재만이가 어느새 제 옆에 서서 보폭을 맞추더군요. 밤 공기가 선선한 복도를 나란히 걸어 나오던 중 그가 출구 앞에서 걸음을 늦추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현수가, 너 오늘 참 보기 좋더라. 뭐가? 전체적으로 다. 그냥 분위기가 그래. 재만이가 잠시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툭 무심하게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솔직히 말해도 돼? 너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참 착하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곱게 나이 들었어. 사람 인상이 어쩜 이렇게 그대로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고와졌다는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몇 년 묵은 블라우스에 낡은 진주 귀걸이 하나 달고 나온 차림인데 칭찬이 어색하다기보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그 감각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주변엔 건강 챙겨라, 무리하지 마라는 걱정 어린 말들 뿐이었으니까요. 얘는 너 술 취했니? 갑자기 싱거운 소리를 하고 그래. 저는 괜히 쑥스러워 농담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취하긴. 농담 아니야. 내 눈매가 예전이랑 똑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때도 참 맑았는데 지금은 더 깊어진 것 같네. 재만이는 짧은 미소를 남기고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으러 큰 길로 나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보다가 누군가 볼까봐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아까 느꼈던 초라함이나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은 어느새 씻은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설명하기 힘든 간질간질한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집에 도착해 코트를 벗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재만이. 잘 들어갔어? 방금 막 도착했어. 그래, 그럼 됐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 우리 다음 모임 때 또 보자.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 때 또 보자는 그 평범한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천장의 어둠을 향해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잠을 설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두근거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참 좋았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재만이와 매일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동창의 단톡방에서 나온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였지요. 어제 영자가 올린 사진 봤어? 재석이는 여전하더라. 그 목소리 보물이야.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별 내용도 없는 문자인데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잘 잤어? 오늘 날씨 참 좋던데 공원 산책은 잘 다녀왔어? 처음 그 메시지를 받던 날 아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고 물을 끓이다가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이혼하고 10년. 혼자 아침을 먹으면서 아무도 저한테 오늘 기분은 어떤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제 살기 바쁘고 이웃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마다 제일 먼저 건네지는 인사가 재만이에게서 오는 날들이 반복되니 어느 순간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얼 먹었는지, 오늘 하늘은 얼마나 파란지,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이야기들이 어찌나 살갑게 느껴지던지요. 한 달에 한 번인 동창회 모임이 다가올수록 저는 어느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있는 옷 중에서 적당히 골라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지난번 연보라색 블라우스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손길이 망설여졌습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은 옷 입고 나가면 어떠려나? 재만이가 알아볼까? 아냐, 남자들이 그런 걸 기억이나 하겠어? 스스로에게 핀잔을 줘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가방을 챙겨 들고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할 때는 늘 시장 물건만 취급했지 백화점은 그저 구경 삼아나 들르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여성복 매장에 들어서니 세련된 차림의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동창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인데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좀 세련돼 보이는 거 있을까요?
그럼 이게 딱이죠. 요즘 어머님 연배 고객분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재킷이에요. 점원이 내민 건 은은한 체리빛이 도는 재킷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어깨 라인이 반듯하게 살아나면서 제 자세까지 달라 보이더군요. 거울 속 제 모습이 꽤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24만 원. 가게 정리하고 나서 옷 한 벌에 이만한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내려놓으려는데 점원이 쐐기를 박더군요. 어머 어머니, 이거 입으시니까 키도 훨씬 커 보이고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진짜 잘 어울리신다. 그래.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는 거잖아.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옷장에 걸어두니 그새 재킷 하나가 주변 옷들을 죄다 낡아 보이게 만들더군요. 같이 입을 바지가 마땅치 않아 며칠 뒤에 다시 나갔고 굽이 낮은 신발이 거슬려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모임 전날엔 큰맘 먹고 시내 미용실도 예약했습니다. 어머님, 머리가 가늘어서 볼륨이 좀 죽으셨네. 굵게 파마 한 번 하시면 훨씬 세련돼 보이실 거예요. 세련돼 보인다는 말에 홀린 듯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파마비에 드라이까지 12만 원. 한 달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지출이었죠. 하지만 모임 당일 저를 본 제만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야, 현수가 머리 했어? 진짜 잘 어울린다. 사람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그 한마디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문제였지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 무심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쓴 내역이 주르륵 내려가더군요. 재킷, 바지, 구두, 파마, 화장품. 동창회 이후로 쓴 돈을 합치니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골프니 해외여행이니 떠들던 친구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 제만이 눈에 잘 보이고 싶었던 그 욕심이 어느새 제 지갑을 열게 한 거였습니다. 예전엔 비누로 세수하고 크림 하나 바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입술에 색도 올립니다.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통장 잔고는 줄어갔지요. 분명 나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외출할 때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기분도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가, 너 지금 너를 위해서 쓰는 거니? 아니면 그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니? 그 질문이 가슴을 스치던 바로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만이었습니다. 현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괜찮은 데서 우리 둘이 밥 한 끼 하자. 저는 홀린 듯 통장 앱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슴속 질문도 그대로 덮어버렸지요. 응, 좋아. 시간 비워둘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벌써 토요일에 무슨 옷을 입을지, 화장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새로 산 재킷을 꺼내 입어보고 다시 걸어두었다가 다른 옷을 대봤다가 결국은 다시 그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아침에만 2번을 새로 매만졌지요.
화장도 평소보다 공을 들였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현수가, 너 지금 데이트 준비하니?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거잖아. 거울 속 제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못 이기는 척 립스틱을 한 번 더 덧발랐습니다. 재만이가 예약했다는 곳은 강남의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선 꽤 먼 거리였지만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더군요. 식당에 들어서니 재만이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일어납니다. 단정한 남방의 베이지색 재킷. 나이가 들어도 자세가 반듯한 사람은 그 품격이 숨겨지지 않나 봅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어서 앉아. 창밖으로 푸릇한 가로수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봄볕이 참 따뜻했지요. 음식이 나오고 동창들 소식으로 말문을 텄습니다. 영자가 무릎이 안 좋다더라. 명호는 벌써 손주가 셋이라더라. 그러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우리 두 사람의 속마음으로 옮겨갔습니다. 재만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람 가고 나서 처음 1년은 참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물에 밥 말아 먹는데 그게 그렇게 안 넘어가. 배는 고픈데 목구멍은 꽉 막힌 것 같고 혼자 숟가락 들고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 알지. 그 기분. 내가 왜 모르겠어. 그렇지. 현숙이 너도 혼자 된 지 꽤 됐으니까 내 맘 다 알지. 재만이는 잠깐 웃음기를 지우더니 씁쓸하게 입술을 축였습니다. 밥이 아니야. 그냥 내일 눈 뜨려고 억지로 밀어넣는 거지. 꼭 숙제하는 기분이랄까. 숙제?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찌르던지요. 저도 모르게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밥상을 마주하며 느꼈던 그 막막함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랬거든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쓰러질까봐 꾸역꾸역 채워넣는 고단한 노동 같은 식사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된 거야? 적응이야 됐지. 근데 여전히 저녁이 문제야. 낮에는 사람들도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괜찮은데 밤에 현관불 딱 켜고 들어갈 때 그 집안에 꽉 찬 찬바람 있잖아. 그게 사람을 참 맥 빠지게 하더라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올 무렵 재만이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현수가, 나 너한테 솔직한 속내 좀 비춰도 될까? 응, 말해봐. 무슨 일인데? 너랑 있으면 참 마음이 놓여. 동창회 때도 느꼈지만 오늘 보니까 더 확실해지네. 꼭 아주 오래전부터 내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편안해진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저는 괜히 찬물만 휘저었습니다. 재만이가 제 손 근처로 바짝 다가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수가, 우리 그동안 참 치열하게 살았잖아. 자식들 다 제 살 길 찾아갔고 이제 우리 인생 남았는데
이제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면 어떠니? 나랑 같이 이제 좀 여유 부리면서 살자. 여유라는 그 말이 공중에 붕 떠서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재만이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덧붙였죠. 이제 우리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딱 어린애들처럼 살자. 예전 국민학교 때처럼 하하호 웃으면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러 다니고 발길 닿는 대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남은 세월 재밌게만 살면 되잖아.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오롯이 너를 위해서 나랑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응? 평생 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어린애처럼 재밌게라는 단어들이 재만이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 같더군요. 누가 저한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어린애처럼 웃어도 된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나요? 이혼하고 혼자 옷가게 꾸리며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도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셔터를 올렸던 세월. 누구 하나 저에게 이제 좀 쉬어라, 여유 있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제 살기 바빠 그런 속 깊은 말까진 못해줬지요. 그런데 50년 만에 나타난 이 사람이 제 고단함을 다 안다는 듯 그 말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들키기 싫어 얼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가 아니야. 너 다시 만나고 한 달 넘게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현수가 내 마음이 너무 앞서가서 부담스럽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재만이는 다그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기다려주는 마음이 또 고마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열흘쯤 뒤였을까요? 저녁에 전화를 하던 재만이가 다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수가 내 직장 근처에 참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 나왔어. 조용하고 공원도 가깝고 우리 거기서 같이 시작하면 어떨까? 골프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누린 것들 이제라도 실컷 누리면서 살자. 둘이서 같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재만이가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가 더 이상 혼자 아침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 썰렁한 거실에서 혼자 밥 먹는 거. 그거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50년 만에 만난 사람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6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재고 따지기만 할 것인가. 조심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늙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말입니다. 마음은 이미 반쯤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는 마음이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믿고 기댄다는 게 그만큼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미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현수가 제발 조금만 더 신중하자. 그게 제가 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신중함이 절실했던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지요. 한 달에 한 번 동창회에서
감질나게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따로 만나 밥을 먹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나갔습니다. 재만이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참 좋더군요. 어디 거창한 곳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강변을 한 바퀴 돌거나 조용한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나누는 정도였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같이 듣다가 예쁜 풍경이 보이면 슬쩍 한마디 건네고 그러다 다시 조용해져도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내 곁에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도 꽁꽁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꺼내지 못했던 전남편 이야기, 이혼하고 홀로 가게를 꾸리며 밤마다 남몰래 삼켰던 두려움, 아이들 앞에서는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버텨온 그 모진 세월들. 재만이는 제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훈수를 두거나 화제를 돌리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건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정말 같이 살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은 더 이상 낯설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내 카페에 앉아 늦은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참이었죠. 재만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어 제 쪽으로 슥 밀어놓더군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 그리고 생소한 회사 이름이 적힌 화면이었습니다. 현수가, 나 실은 너랑 약속한 그 여유로운 생활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네. 무슨 마음? 지금 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사업 말이야. 이게 시니어 시장이라 비전은 확실한데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면서 부족함 없이 살려면 자금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서. 재만 씨는 제 눈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너한테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훨씬 빨리 자리를 잡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꿈꿨던 그 생활도 훨씬 앞당겨질 거고 이건 나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입가로 가져가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재앙 같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이 자리로 흘러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같이 살자던 말, 이제 여유롭게 누리며 살자던 그 모든 달콤한 약속들 뒤에 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제 입에서 먼저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뱉고 나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거절부터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얼마냐고 먼저 묻다니요. 그건 이미 제 마음이 반쯤은 넘어가 있다는 신호였는데 그때의 저는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한 500이면 충분해. 이건 6개월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확실히 돌아오는 구조거든.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고 500만 원. 없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돈이기도 했지요. 옷가게 정리하면서 한 푼 두 푼 금쪽같이 모은 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지켜온 노후 자금. 머릿속에 통장 잔액이 번뜩 지나갔습니다. 나 며칠만 좀 생각해도 될까? 당연하지. 급하게 결정할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 재만이는 핸드폰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현숙이 내가 함께 해주면 나도 참 든든할 것 같아서 이런 일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었거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이 제 귓가에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넣었다가를 수십 번 반복했지요.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될까? 아니, 그 전에 이게 정말 사업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냉정하게 따져보려 애썼지만 그럴 때마다 재만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먼저 떠올라 이성을 흐려놓았습니다. 드라이브하며 제 푸념을 끝까지 들어주던 그 조용한 옆모습,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던 따뜻한 눈빛. 그런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을 리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사별했다는 것, 유통사업을 한다는 것. 그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 말고는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혹시 몰라 밴드의 김재만을 쳐봤습니다. 워낙 흔한 이름이라 관련 없는 정보들만 가득하더군요. 회사 이름도 검색해봤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내용이 부실했죠. 원래 작은 회사는 다 이런 법이지. 나도 가게 할 때 인터넷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합리화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 누워서도 찜찜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사기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괜찮다는 확신 또한 없었습니다. 그 막막한 경계선 위에서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딸아이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포기했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할지 보지 않아도 뻔했거든요. 엄마,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동창이라고 믿으면 안 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돈을 보내.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그 서늘한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딸의 말이 100번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제 설레는 마음이 틀렸다는 선고를 받는 것 같았고 이 나이에 누군가를 믿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 비웃음 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재만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재만이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현수가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걱정 있어? 아니,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설마,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부인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조금 그렇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재만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근처로 자기 손을 슬쩍 가져다 댔습니다. 잡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온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 미묘한 거리가 어쩐지 더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현수가 나 정말 진심이야. 너한테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믿어줘.
그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게 또 정말 큰 문제였지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 투자. 6개월 안의 상환. 그 말들을 하나씩 곱씹다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 중에 내가 직접 확인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 서류가 있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 수익 구조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죠.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찾다 보니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물어보면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이 간질간질하고 편안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돈 500만 원보다 이 사람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수가, 너 지금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거니? 그 질문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만이 역시 먼저 재촉하는 법이 없었지요. 평소처럼 다정한 아침 인사가 왔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히려 사업 이야기를 쏙 빼놓으니 제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재촉하지 않는 사람, 참 여유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날엔 500만 원이 뭐라고 사람을 이토록 의심하나 싶어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멈춰야 한다는 이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안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밤에 눈을 뜨면 어두운 천장을 보며 고민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지요. 머릿속이 단 1분도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공원을 걷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자리에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이 앉더군요. 가벼운 날씨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던지더군요. 저 작년에 크게 사기를 당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한테요. 저는 들고 있던 물병을 괜히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 말만 철석같이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었나 싶은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눈을 흐리게 한다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분이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눈을 흐리게 한다.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 미뤄왔던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저 목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대뜸 묻더군요. 엄마, 요즘 동창 모임 자주 나가잖아. 거기 사람들 다 정말 좋은 분들 맞아?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달라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자식은 참 무섭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 결 하나로 엄마의 불안을 읽어내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지 너무 잘 알았고 그 정답을 듣는 게 싫었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고, 내가 어리석다고 확인받는 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 자체가 이미 제 안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 아니었을까요? 정말 확신하는 선택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며칠 뒤 재만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강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지요. 그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챙겨주고 국이 뜨거우니 조심하라며 숟가락을 놓아주었죠. 그 세심함이 다시 제 마음을 흔들 무렵 강바람을 맞으며 걷던 재만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가 요즘도 생각 중이야? 응, 좀 복잡하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정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우리 사이가 더 중요하지. 그게 뭐라고. 그 말이 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여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말이 어딘가 정교하게 설계된 덫처럼 느껴졌거든요. 밀어내면 오히려 당겨지게 만드는 그 노련한 방식. 저는 처음으로 재만이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기다려준다는 말에 미안해지고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오히려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는 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만이가 놓아둔 방향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 하나만 뭐 물어봐도 될까? 그럼. 뭔데? 그 사업, 혹시 다른 사람한테도 투자받은 적 있어? 수익이 돌아간 사람도 있고? 순간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그 서늘한 정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가까운 사람들 몇 명 있어. 다들 6개월 기한 기다리는 중이야.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럼 서류 한번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다음에 만날 때 꼭 챙겨올게. 재만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항상 지금은 안 되는 건지, 왜 늘 다음인지.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낡은 가계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우리가 만난 과정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재회, 다정한 메시지, 옷을 사고 머리를 하며 바뀐 내 모습, 그리고 같이 살자는 약속 뒤에 나온 사업 이야기.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 명확한 방향이 보였습니다. 편안함을 쌓아 신뢰를 만들고 그 다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너무나도 깔끔한 순서. 다정한 사람이 나쁜 짓을 못하는 건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첩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돈 500만 원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는 동안 제가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판단력을 잃고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며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얻은 건 뭐고 잃고 있는 건 뭘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평온했던 내 일상. 새벽 2시 재만이와 나눈 대화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다정한 말들 틈에 딱 한 번 등장한 사업 이야기. 그 한 번을 위해 그토록 많은 잘 잤니? 밥 먹었니가 필요했던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데는 요란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토록 차분한 순간에 가장 솔직한 진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재만이에게 연락할 생각입니다. 이제야 제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처음으로 단 한 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는데도 머리가 이상하리만큼 맑더군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조금은 거쳐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며 어젯밤 새벽에 내린 결심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재만이에게 보낼 말을 정리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는 없었지요. 군더더기가 많으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하지만 제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재만아, 나 사업은 같이 못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만은 아니야. 너랑 만나면서 내가 나한테 참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 눈에 잘 보이고 싶어서 안 하던 짓도 하고 어울리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진짜 내 모습인지 무섭더라고. 좋은 사람인 거 알지만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답장이 왔더군요. 알겠어. 서운하긴 하지만 사업 얘기 꺼낸 건 미안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던 건지 이제 그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답을 찾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동창회 때 입으려고 산 체리빛 재킷 대신 낡고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공원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벚꽃이 지고 난 뒤 짙어진 초록 잎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싱그럽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기 전 혼자 밥 먹고 산책하던 제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꼈던 건 사실 남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외로움이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저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외로움과 사랑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네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 엄마 무슨 일 있지? 나 며칠 뒤에 내려갈게.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콧날이 찡해졌습니다. 10년을 혼자 버텨온 엄마를 지켜봐 준 건 재만이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늘 곁에 있던 가족의 투박한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있던 두부를 꺼내 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는 그저 빈 의자일 뿐, 그게 제 불행의 증거는 아니니까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손으로 정성껏 차려 먹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여유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기우는 햇살을 보며 복지회관 수업 안내문을 찾아보았습니다. 62,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지요.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제가 대견하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잘했다, 현수가라고 손을 잡아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50년 만에 만난 인연인데 너무 차갑게 돌아선 건 아니냐며 안타까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쓸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정했던 메시지들, 함께했던 추억이 다 연극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속도로 숨을 쉬는 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내린 이 결정,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외로움 때문에 눈이 흐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